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제 10번을 이제 풀어볼게요. 이건 다음 이제 답사 일정을 정리한 글이다. 자, 기획과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경주 지역을 이제 답사를 했다고 가정하고 글을 쓴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안강에서 먼저 조선시대 때 저명한 성리학자였던 이현적을 모신 옥산서원이 있는데, 자, 이 옥산서원에 관련된 지문에서 16세기 후반 인쇄에 간행된 상공유사 전집이 보관되었다. 예, 이렇게 있는데, 이 옥산서원에서는 그 당시 이제 이현적이 저서하고 그 삼국유사가 보관된 게 아니라 삼국사기가 보관됐죠. 삼국사기가. 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보관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간행된 삼국사는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판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현재 현존하고 있는 최고 오래된 삼국사기 판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유교소원에서 특히 조선이나 사회는 불교를 상당히 차별했잖아요. 그 가운데 그 승려였던 이런이 이 쓰던 그 삼국 유사를 보관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자, 거기 이제 국보 이제 40호에 정해사지 13층 석탑이 있어요. 자, 이 정해사지 13층 석탑은 그 만든 시기가 어디냐면 고려 후기가 아니에요.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거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다. 이 때문에 그 제작 시기가 틀리고요. 주로 이제 통일신라의 석탑은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3층 석탑이 주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층탑으로 구성된 건 좀 특이하고요. 고려 후기 때 원나라 양식을 특히 남아교 양식에 영향을 받아갖고 쓴 것은 경층사 10층 석탑이죠. 예.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이 그 남아교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이 조선시대 때 어디에 연결되냐면,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연결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포항시 신강면 쪽으로 가서 신라 왕성을 가장 멀리 떨어져 조성되었던 흥동왕릉을 이제, 답사했다. 자, 이 흥동왕릉은 통일신라 시대 때 제일 큰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계승, 그러니까 원숭왕릉을 이제 모델로 조성했는데, 대개부 신라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경주 대동에 보면 이제 4세기, 6세기에서 돌무지 덜려무덤이 컸다고 했죠. 예, 돌무지 덜려무덤이 있다고 했죠. 그 돌무지 덜려무덤이 이제 김씨왕조 세력이 만든 무덤인데, 자, 이것이 이제 변화된 게 통일 이후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일 이후가 아니라 중간에 6세기 중엽 정도에 변화를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버프왕 때부터 이런 큰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고구려 백제와 달리 백제와 똑같이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돌방무덤, 그러니까 군식 돌방무덤 바뀌어요. 물론 중국은 이제 전축부로 만들었지만 여기는 이제 하강으로 만들었던 게 좀 차이는 있지만, 자, 이 무덤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불교적인 어떤 사후세계, 그러니까 그 뭐냐면 없고 윤회된다는 어떤 내세가 인본주의적 어떤 그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무덤 규모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 왕권도 어느 정도 강화했기 때문에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왕권을 어떤 위신을 높일 필요도 없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구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통일신라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이제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구식 돌방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12개 신상,
12지상을 조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쪽에 문무석상하고 돌사자상 같은 것들 무덤 앞에 배치시키죠. 그래서 이러한 양식이 그 호석을 제외하고 고조나 조선 왕조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묘제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문인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지상 이런 것들이 조각됐다. 예.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그 무덤 형식의 정형적인 유형이죠. 자, 그래서 답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강명 사무소를 찾아 비각 속에 보관된 냉수리비를 살펴보았다. 자, 요 냉수리비는 이제 앞에 그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냉수리비는 그 제작 시기가 눌지왕이나 지지왕 때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현재 그 발견된 비 중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제일 연대가 앞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성리비가 이제 그 발견됐기 때문에 이 지중왕 때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 이게 두 번째로 이제 밀려났지만 일단은 상당히 오래된 비석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지중왕이 비롯한 그 신라 육부 대표 7명이 논의를 통해서 진이 맞춰 절거지의 개인 재산 취득을 인정하고 절거지가 죽은 뒤에 그 아우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다른 관련자가 상속될 경우에는 이익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우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다른 관련자가 상속에 대해 이익을 제기하지 못하는 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일지방의 재산 분쟁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왕경인하고 있죠. 왕경인.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국인이라고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재산 분쟁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영인 앵수비는 그 외에도 뭐 공동화교, 그 다음에 뭐 간등, 촌주, 도사 같은 간지 간등제를 이제 화가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그 하늘 맹사하는 의식 속에 손을 잡아서 그 했다는 의식 이런 걸 통해서 요 내용도 영인 랭수비에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미은에 보면 제 벽포항 때 발표된 율령에 의거하여 죄를 범한 지방민들을 처벌한 내용으로 적혀있다. 자, 이 흥성리비는 아까 이제 잠깐 소개했던 중성리비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 때 최고로 그 오래된 비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법황 때 율령에 의거하여 어떤 지방민 처벌하는 내용들 담은 거는 이거는 흥성리비가 아니라 그 울진 봉평비죠. 울진 봉평비. 그래서 이제 울진 지역에서 이제 울진 지역은 이제 동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딱 고구려 신라 국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접경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고구려 신라의 틈을 끼워가지고 정세를 강망하고 있다가 이제 신라의 영향을 들어가니까 신라 중앙정부에 반항한 일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법부왕이 친히 병력을 이끌고 이게 진압하고 나서 그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게 세운 비문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법부왕이 신라 육부의 귀족들과 함께 같이 순행하면서 어떤 이제 사건을 재판하고 죄를 범한 지방민들을 처벌하고요. 그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얼룩소를 잡아서 희생예를 이제 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지방민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지방민들을 노인이라고 했어요. 노인은 앞에서 언급했던 왕격인 등 국인과 달리 이는 노인이라고 했고 국인을 처벌하는 법과 노인을 처벌하는 법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걸 노인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인법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후망을 그 당시 그 기록에서는 울진 봉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죽지 매금왕 이렇게 됐죠. 모죽지 매금왕. 자, 그래서 이제 모죽지는 그 당시 법황 이름이고요. 그 당시 또 매금왕은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전에
마리간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가도기 편, 유적이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매금이라는 친구는 고구려 비문에도 나와요. 뭐 강개토 대왕이나 중원 고구려 비문이나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버풍왕은 이제 여기 그 울진 봉평비는 공동하교예요. 그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죠. 여러 명이 동시에 육부의 수장과 왕이 동시에 그 뭐냐면 교지를 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버풍 말기 때 들어가면 나중에 태왕이라고 이제 칭호가 발견되거든요. 태왕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왕 중의 왕.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버풍왕 초창기 때 용이니까 아직 왕권이 상대적으로 말기보다는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버풍 왕권이 이제 확립될 수 있었던 계기는 두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죠. 율령 반포와 그 다음에 불교 공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답은 3번이야. 예. 이것도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 고대에서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고 여기 딱 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거의 되면 10년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보강해서 볼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탑, 예, 탑.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기출 주제별 정리편을 조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탑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탑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부처님의 그 사진을 보관한 용도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탑이라고 이제 있는데 원래 이제 탑의 명칭은 인도에서는 뭐라고 이제 불렸냐면 자, 인도에서는 탑을 솔도파라고 했어요. 솔도파. 예. 자, 솔도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독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인도에서는 솔도파 이렇게 이제 불렸는데 자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중국이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이게 줄여가지고 이제 바뀐 게 탑이 되는 거야. 탑. 자, 그래가지고 탑이라는 것은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거나 그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탑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초창기 때 목탑이 그 발견됐는데 목탑은 이제 주로 그 완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건 아니고 유적지, 예, 목탁치만 발견되고요. 주로 이제 그 뒤에 만들어진 것은 물론 목탑도 있겠지만 대부분 석탑이에요. 하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탑은 일부만 있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건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죠. 조선시대 외에는 예,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뭐냐면 터진만 있죠. 목탑 만든 그 유적지만 있고요. 석탑만 이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에 반면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탑을 만들었죠. 벽돌로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가 많기 때문에 목탑이 많아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이제 유적지나 이런 탑지를 보면 되게 목탑 위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존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그 미륵사지 석탑이죠. 예. 이 미륵사지 석탑은 석탑이지만 그 종전의 목탑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제탑이라고 잘못 알려졌던 그 중에 백제 정립사지 5층 석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립사지 5층 석탑은 원래는 이제 이제 정립사지 5층 석탑은 이 양식의 특징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가도기 양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탑 양식이에요. 근데 일부 목탑 양식이 반영됐죠. 그러니까 미들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목탑이 주 양식인데 반해서 정립사지 5층 석탑은 그 기본의 석탑 양식이지만 일부 목탑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항공사 구축 목탑이라든지 자 이거는
목탑이지만 아쉽게도 이게 되게 큰데, 이게 지금 몽골 침입 때 소실됐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진 않고, 신라도 분황사 모종석탑이 있어요. 자, 모전이라는 것은 뭐냐? 전이라는 것은 전돌, 그러니까 벽돌 얘기하죠. 벽돌로 만들어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모전이라는 것은 이제 화강암을 벽돌 좀 깎아가지고 만든 석탑이에요. 그래서 모전 석탑이라고 했고,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주 석탑의 이제 양식은 3층 석탑이 주예요. 그래갖고 이제 신라의 대표적인 3층 석탑 보면 뭐 석가탑이라든지 다보탑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아까 이제 살펴봤던 정일사지 13석탑처럼 다층 다각탑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이건 아주 좀 예외적인 석탑 양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중앙이나 지방에 이제 좀 달리 붙는데 중앙은 이제 교종 양식이 그대 영향을 받아서 삼층 석탑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 선종이 널리 확대되면서 기존의 탑보다도 좀 규모가 작은 이런 승탑들이 모탑들이 등장하죠. 이걸 부두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조형미수의 쇠퇴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고대시대 때 탑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다음 문제를 이제 볼게요. 아이고. 자, 11번 문제 보자. 11번 문제. 자, 삼국의 예술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있는데, 자, 삼국은 모두 금동, 미륵, 방가, 사유상을 있다. 자, 요거는 맞죠? 네, 금동, 미륵, 방가, 사유상을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불상종각에서 이제 삼국 모두 이건 금동, 미륵, 방가, 사유를 만드는데 금동이라는 것은 포면의 금이지만 그 뒤에는 이제 실제 동이죠. 동상에다가 금칠을 하는 것을 금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가사유상은 미륵에 승화된 내면 세계를 극적으로 표현된 그 불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삼국이 각기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 신라의 미륵 방가사유상이 일본의 국보였던 제1호였던 고도사에 있는 목재 미륵 방가사유상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재 미륵 방가사유상은 고도사의 창시자였던 신라의 하타시가 7세기 때 제작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일본에 만들어졌거나 원래 신라에 있었던 방가상이 고조사에 모셔졌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한편으로는 이게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견해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요 그 학설은 아니고 신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하여튼 삼국이 모두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용총에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 사신도가 있다. 예. 자, 여기 이제 있는데, 이 사신도는, 이 당시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고구려 후기 때 많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이 이 사신도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거는 주로 어디는 쌍용총이나 강서대모야. 예. 쌍용총이나 강서대모에 그려져 있고요. 무용초에는 5세기, 6세기 벽화로서 이제 그 사냥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갖고 굴식 돌방무덤 초창기 때 그 무덤 형태가 이 무용초인데 이때는 사냥 그림, 주로 인물이나 여러 가지 생활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졌고 특히 무용초 같은 경우에는 사냥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사신도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신도는 그 뒤에 6세기, 7세기 넘어가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천마총에는 천마도라는 세련된 벽화가 있다. 자, 일단 천마총이라는 것이 그 뭐냐 돌무지 덜려무도 만들었죠. 그 앞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돌무지 덜려 무덤에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냐 그 당시 장리다 해서 그 말 탄 사람들이 옷에 그 흙을 튀기지 않도록 가죽 같은 그 것을
말 안장에 쭉 눈웃은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려진 그 장리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벽화가 아니라 장리에 그려진 그림이다. 천마도도 이제 말이 비상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설도 있고, 아니면 상상 속의 모습이든 기린의 모습이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정립사지 5층 탑은 목탑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정립사지 5층 목탑은 그 목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석탑 양식이에요. 석탑 양식. 그리고 다만 보조적으로 약간 뭐냐면 목탑 양식을 반영하고 있죠. 기본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석탑 양식이고요. 목탑 양식은 이제 아까 얘기한 백제 그 탑 중에 그 앞에 언급한 미륵사지 탑이 있죠. 그래서 무왕이 만들었다는 그 미륵사지 탑이 목탑 양식이고요. 그래가지고 부여의 정리사지 5층 목탑은 그 기본적으로 석탑 양식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탑은 소정방이 백제 평정을 기념한 정성 기념탑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했죠, 예전에. 그래갖고 이제 소정방이 뭐 탁신에다가 대당평, 백제국 해가지고 당나라가 그 백제 평정에서 평정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정립사지 5층 탑에 그 뭐냐면 일종의 낙선한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평제탑이니 하면서 이제 잘못 알려진 탑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1번이 되고요.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하음일승 법궤도를 저수한 승려와 관련된 사실은 자, 하음일승 법궤도는 누가 저수했죠? 그렇죠. 의상이죠. 그래서 이제 의상이 법계 연기 사상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도식인데요. 그 의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찍다지게 원흉 사상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원흉 사상을 제시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나 지배층의 내부 항쟁을 지향하고 서로 조화를 하면서 하나의 질서를 포함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내용을 보면 자, 계율종을 창시해서 진흥왕을 도와 불교 교단을 조직하고 대국통이 되어 불교를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뭐냐 자장이에요. 자장. 자, 신라 승려인데 이 자장은 이제 승려들이 지켜야 계율을 강조했죠. 뭐 계율을 강조해서 율종, 계율종이라고 하는데 계율종은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도 다 강조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동 여왕 때 뭐 항룡사 구충탑을 세울 걸 건의했고 그 다음에 대국통에 대해서 신라 불교를 총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고 근데 지문 내용 중에 여기 진흥왕을 도와서 그 당시 불교구단을 조직한 사람 여기까지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제 계율종을 창시한 사람 자장이지만 진흥왕을 도와서 불교구단을 조직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해장이라는 승려예요. 자, 이 해장은 원래 이제 신라 사람이 아니라 고구려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신라의 거치부가 뭐 고구려 사정을 알아보려고 이제 스파이로 갔다가 만났던 승려인데 나중에 이제 해락이 이제 내려오면서 거치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흥왕을 만나고 그 당시 진흥왕 명으로 승통이 되어서 처음으로 백자간해를 8간해를 주재했던 승려죠. 그래서 이제 요 1번 지문은 앞부분 자장, 그 다음 뒷부분 해당 해가지고 약간 섞여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의상하고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고 자, 그 다음에 하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 사상을 종합하여 추구할 뿐만 아니라 불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토 신앙을 보급하였다. 예. 이거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건 원효죠. 원효. 그 다음 3번을 보면 현장에서 신유시학을 배워 현장에게 신유시학을 배워 현장의 제자인 규기에 대항해서 유식학 외에
여러 사상을 포용하는 서명학파를 세웠다. 자, 이거는 이제 누굴까요? 원측이죠. 예, 원측. 자, 원흉의 사상으로 일찍과 다직의 사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과 지배층 내부의 항쟁을 지향하고 이를 하나의 질서 속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예, 이게 의상이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자, 요 문제가 이게 이제 몇 년에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12년도인가요? 아니 이게 안 적혀있네. 예, 이게 93년도인가 94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 자,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10몇 년 만에 여기 16년 문제 나왔어요. 자, 가해 인물이 누구인지 쓰고 미주지 이 저서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일단은 법성이 원흉하여 두 모습이 없으니 이름이 없고 모양이 없어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예, 못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쓰듯이 자, 원흉사상이 나오죠. 예, 금방 나오죠. 하엄일승 법계도 저수한 승려. 그 누구죠? 의상. 예, 그 다음에 이 저수의 명칭 여기 그대로 나오죠. 하엄일승 법계도. 자, 그래서 기출만 이거 풀면 이 문제도 금방 맞출 수 있어요. 물론 13번 문제 자체가 좀 쉽게 나왔어요. 16년도 기출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풀릴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기출만 완벽하게 소화하면 금방 여기 내용만 파악해도 뭐냐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죠. 그래서 고대사 문제는 이제 거의 끝났고 중세에서 넘어가는데 원래 계획은 제가 이제 그 총괄평가를 이제 한번 또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의외로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이제 끝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총괄평가 여러분들 각자 이제 풀어보시고 제가 이제 그냥 기출 문제만 쭉 하고 그다음 아까 예전처럼 중간중간에 그 주제별 기출문제 주제별 그 정리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후삼국 시대에 넘어가기 전에 그 당시 후삼국 시대에 관련된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고조와 후백자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자, 그 주제별 기출 정리편 잠깐 볼까요? 예.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자, 후삼국의 정치 부분을 이제 좀 정리하고 볼게요. 57페이지. 자, 후삼국은 이제 후백제, 그 다음에 후고구적, 그 후에 고적, 그 신라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신라는 제껴두고, 후백제하고 그 당시 그 후고구의 전투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제 1번과 2번은 각각 보시고, 요거 3번을 이제 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위치하고 순서를 좀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전투가 나주 전투예요. 나주 전투는 그다음 영산강 해상고적과 연결된 나주 그 해상사역과 연결된 왕건이 후백제를 물리치고 나주 일대를 장악했죠. 그래서 나주는 오늘날 전라도 영산강 일대를 이제 총칭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후백제의 배후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때는 왕건이 그다음 고조라는 국가를 세웠던 전이죠. 그래서 궁예 밑에 있었던 시중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 왕건이 이제 후백제를 배후를 쳐가지고 장악을 했다. 이 나주 전투. 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 왕건이 해상 세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작재건, 용건 때부터 강화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세력이었고 그 지금 나주 지역의 해상 세력과 예전부터 교류를 했었죠. 그래서 그들 도움을 받고 쉽게 장악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산 전투죠. 이 공산 전투 상당히 유명하죠. 자, 공산 전투가 왜 유명하냐면 이게 이제 그때 그 권원이 신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경주에 있는 경양을 잡아다가 그 뭐냐면
죽였죠. 그리고 경송왕을 세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견훤은 초창기 때는 신라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경향이 그 당시 고조와 친해지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적대적인 정치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경향을 살해시키고 자기가 뭐냐면 꼭두각시 말지 않는 꼭두각시 왕을 세웠죠. 이게 경수왕인데 하여튼 왕건이 이제 경향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산에서 후백제군과 싸운 전투예요. 결국에는 건원이 이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왕건이 거우 간신히 도망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왕건을 도와줬던 8명 공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것을 803호 이름을 바쳤죠. 예, 803호. 그래서 8명 공신이 죽은 전투. 그래서 지금 대구에 있는 804는 이제 이때부터 이름이 바뀐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후백제가 패권을 장악했지만 또 왕건 또한 나한테 얻은 정치적 이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신라의 민심을 얻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공산 전투 이외에 그다음 건원이 이제 패권을 장악했는데 자 하여튼 이 패권이 다시 고려로 넘어간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가 뭐냐면 고창 전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 호족의 삼태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갖고 역전을 냈죠. 그래서 이제 신라 동해안까지 영향력이 확대했고 그리고 이 전투 이후 이제 왕건이 이 고창을 동쪽을 안정시켰다 해서 안동을 이름을 변경시켜요. 그리고 이제 운주선 전투가 있죠. 왕건에게 이제 매국성적 공직이 기부를 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건원이 공격을 했는데 왕건이 크게 승리했죠. 그래서 이 전투 이후에 이제 그 웅진성 이북에 30개 성이 왕건에게 항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왕건의 힘이 커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왕건을 항복하자는 그는 공공파 주도 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예, 금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강경파들은 건원의 자식들 있죠. 이 사람을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네 분이 있었고 결국엔 신검 등이 강경파에 의해서 건원의 군사가 유폐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신검이 이제 그 건원을 유폐한 이유가 왕위 다툼 때문에 가지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이제 고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대고조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 이런 것들이 폭발돼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던 관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건원을 내쫓은 신검과 그 다음에 왕검이 이제 싸웠던 전투죠. 이때 건원이 이제 왕검한테 기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건원이 패했고, 신검이 패했고요. 이 신검의 패배 이후에 다시 항산에서 완전히 이제 마무리 전투를 하고 왕검에게 이제 항복을 하죠. 그래서 1, 2천 전투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왕건이 신라의 기부를 받고 고려라는 왕조가 이제 그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 연호를 천수하고 그 다음에 개경을 천도하고 등등등 후삼국 통일을 했다. 물론 개궁청도는 그 전에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후백제와 고조의 전투를 이제 쭉 봤어요. 이렇게 그 중요한 내용이니까 파악을 해두시고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가를 보면 일단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고창군의 병산에 주둔하였다. 견훤은 석산에 주둔하니 두 나라 군대가 거리가 500부 가량 되었다. 자, 이 전투는 고창이니까 당연히 고창 전투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을 9월에 왕이 상군을 거느리고 청안부에 이르러 군사를 합쳐 일성군으로 나갔다. 가보일에 후백제군과 1, 2천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그래서 여기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1, 2천 전투죠. 1, 2천 전투. 자, 고창 전투는 왕건하고 건원 간의 싸움이죠. 근데 1, 2천 전투는 왕건과 그 신검의 싸움이야. 그리고 이제 건원은 이제 그 밑에 왕건과 같이 이제 싸웠죠. 네, 이렇게 연합해서.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가나와 전투 모두 고구려와 후백제의 군이 지금의 803 일대에서 맞붙은 공산 전투 이후에 벌어졌다. 예, 이거 맞죠? 일단은 그 고창 전투는 930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1, 2천 전투는 936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공산 전투는 92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거죠. 예, 맞고. 그 다음에 가해 전투는 이 지역의 호적이었던 김성평 등이 고려 태조 왕건편에 서서 고려군의 승리를 도왔다. 예,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제 삼태사라고 일컬었던 그 김성평, 건신, 장길 등이 왕건을 도와서 이제 지휘 정보라든지 그 지역에 군사력을 제공하고 왕건이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했죠. 그래서 왕건은 그 보답으로 3명의 호족들에게 삼태사,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라고 칭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고창, 그러니까 이제 안동을 이름을 변경했죠. 그래서 안동을 본관 삼아서 토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안동김씨, 안동건씨, 안동장씨 여기에서 유대가 되고요. 토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지배권을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가전투가 벌어졌던 것, 그러니까 이제 안동이죠. 부근에 최근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민속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안동은 그 하회마을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안동 하회마을은 정통 건축물과 민속적 정통을 간직하기 때문에 2010년 8월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을 보면 나전투의 승리한 고려군은 여세를 모아 항상일 때까지 추격전을 벌쳐 후백제의 궁중에 몰아넣었다. 예. 그래서 1, 2천 전투에 이제 고려군은 후백제를 계속 추격해서 항상군에 이르니까 신검이 이제 문무관료를 데리고 와서 항복하죠. 그러면서 후백제가 멸망하고 고려에 의해서 후삼국통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 5번을 보면 나전투에서 패배한 건어는 얼마 후 장남 신건에 의해서 그 왕에 쫓겨나 금산사 유폐됐다. 이건 틀렸죠. 왜냐면 그 금산사 유폐된 사건은 그 1년 전인 935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안 맞고 이때 건어는 싸운 게 아니라 누구하고 싸웠냐면 아까 지금 온 것처럼 신검하고 싸웠죠. 신검. 예. 그래서 신검이 뭐냐면 그 왕과랑 싸우고 그때 견훤이 그 금산사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왕검에 기부함으로써 왕검을 도와줬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도 이제 후삼국 시대 때의 그 중요한 전투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 보면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각각의 무슨 전투가 있었나 그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가는 어떤 지역이냐면 934년에 운주성 전투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디냐면 고창 전투죠. 예. 오늘 안동 지역이죠. 930년. 그 다음에 이제 다는 1, 2천 전투죠. 1, 2천 전투. 자, 이게 몇 년이냐면 1, 2천 전투가 936년이죠. 그 다음에 나는 어디냐면 공산 전투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대구 부근의 803에 있었던 전투인데 927년이에요. 자, 그 다음 마는 어디냐면 강주 밑에니까 이 나주 부근이죠. 나주. 네. 그리고 연산강 유역 지역인 나주 910년. 이렇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위치를 파악했으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할 필요 있겠죠. 일단은 순서 마가 이제 나주 전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공산 전투 라, 그 다음에 고창 전투 나, 그 다음에 운주선 전투 가, 그 다음에 1, 2천 전투가 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고려군이 가지역을 해서 승리하니까 운주성 전투죠. 웅진 이북에 30개 성이 회복했다, 항복했다. 예, 맞죠. 운주성 전투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고려군이 크게 승리하니까 그 당시 왕건과 건원을 어디에 줄을 쓸까 눈치를 봤던 호족들이 왕건에, 특히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그 호족들이 그 왕건에 줄을 쓰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대세가 완전히 왕건 쪽으로 돌아서니까 그 과정에 고려 정책을 둘러싸고 건원, 금강 같은 온건파하고 신검이니 양검, 용검 같은 강경파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신검이 자기 아버지 건원을 금산사 유폐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고려군이 나지역에 승리하니까 신라 동쪽 그 연해의 일부 주군이 기부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자, 고창 전투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고창 전투에서 이제 크게 승리하니까 여기도 이제 처음에는 보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건원이 이제 앞설 것 같은데 여기 보니 고창 전투에서 안건이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눈치를 봤던 경상도 쪽에 이제 호족들이 그 누구한테 붙겠어요? 당연히 그 고려한테 붙겠죠. 이거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고려군은 다지역의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의 큰 승리를 이끌었다. 자, 이게 1, 2천 전투죠? 예. 그래갖고 1, 2천 전투에서 신검을 이제 크게 패했죠. 그래서 이것도 요거 연결돼서 볼 수 있죠. 예, 그래갖고 요거 틀린 지문을 2년 뒤에 뭐냐 문제 또 만들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은 고려군은 나지역, 요 지역이죠. 예. 공산전투에서 김성평 등 호족 지역의 도움을 받아 승리했다. 자, 요거는 틀렸죠. 공산전투 승리한 게 아니라 패배했어.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나지역이 아니라 요 고찬 전투죠. 나지역이 얘기하죠. 나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틀렸죠. 예. 왕건은 마지역을 점령하고 후백제를 압박할 수 있었다. 자, 왕건은 나주죠. 나주죠. 그래서 그 당시 왕건이 그 후고구려, 그러니까 이제 태봉이죠. 예, 태봉 때 그 있었던 곳으로 왕건이 왕이 아니던 데죠. 이제 그래서 그 궁의 명을 받고 여길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요 지역, 요 나주 지역을 점령을 해버렸어. 예. 그래서 후백제가 여기니까 후백제 입장에서는 북쪽하고 남쪽이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전력 분산을 이제 하는 거야. 참고로 전라도에서 이 나주가 위치한 그 지역은 상당히 비중이 컸어요. 예전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전라도에서 그 명칭 자체에서 볼 수 있죠. 전라도는 각각 두 개 지역을 딴 명칭인데 전주와 나주를 딴 명칭이죠. 그래갖고 이걸 합쳐서 전라도라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여기 있었던 강주, 그러니까 무진주는 비중이 좀 적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전주와 나주에 비해서 좀 약간 동네가 좀 약간 발달진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주가 이제 커지게 된 것은 요게 일제시대 때 호남선이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점점 커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후삼국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세사의 성격을 볼게요. 이 중세사회는 고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막 세 가지 관점이 있죠. 그래서 요와 관련된 문제를 여기에 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기출 주제별 정리해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또 보고 정리해보고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56페이지 펴볼게요. 자, 고려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중세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크게 볼 때는 귀족제 사회론, 관료제 사회론, 문벌 사회론,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다원적 사회론 이렇게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살펴볼 게 이제 귀족제 사회론과 관료제 사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문벌 사회론을 이제 같이 이제 또 볼게요. 자, 귀족제 사회론은 초창기 고조 사회를 보는 관점이에요. 지금도 이 관점이
유용하죠. 그래서 통론이나 교과서에도 그렇게 많이 적혀있는데 이 귀족제 사회는 서양의 봉건 귀족처럼 고대 귀족을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되게 귀족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활동적인 어떤 활동적 그 지위를 이것을 만약 세습시켜야 돼. 세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습이 뭐냐면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죠. 그래야지 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귀족이 뭐 한두 대 정도 끝나고 그냥 신분이 전락하면 귀족이 안 돼요. 제도적 보장 장치도 없고. 근데 이 귀족이라는 지위가 혈통에 대해서 지위가 계속 세습이 되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을 때 우리는 귀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고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세습, 고조는 내재 외양 체제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는 자기의 세습이 있었고 토지의 무기 연대 소유. 그러니까 여기 무기 연대 소유는 일종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세습을 할 수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폐쇄적인 통호권. 그들만의 이제 통호권이 형성돼서 이런 이제 서양의 귀족과 비슷한 부류였다. 그래서 이걸 서양의 귀족과 비슷한 부류였으면 또 제도적으로 이거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얘기를 든 게 음서제와 공훈전시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귀족의 특권을 명시하고 세습을 보장했다. 자, 그래서 음서제 같은 게 보면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아들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도 주고 사위도 주고 등등 1인 다자가 가능하고요. 음서는 매년 실시하고 이걸 통해서 간직의 조기 진출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간직의 조기 진출뿐만 아니라 또 이걸 통해서 재산까지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다. 이런 관점이죠. 그다음 공원정식가는 간직 5품 이상의 수요가 했고 세습이 가능했다. 그래서 다른 가전에 비해서 공원정식가는 세습이 가능했다. 이렇게 하고요. 가건이 실시했지만 과거의 비중보다 음서가 더 컸다. 과거를 꼭 거치지 않아도 음서를 통해서 재산 올라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다. 과거는 일종의 액세서리 정도에 불과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잠깐만요. 아이고, 예. 자, 그에 반론해서 이제 70년대 간료제 사회는 등장해요. 이 간료제 사회는 일부 지금 교과서에 일부 반영되긴 하지만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이 아까 이제 법률적 제도적으로 귀족의 특권을 명시한 것이 음서제 공훈점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려의 귀족을 서양의 귀족과 동일하게 봤는데 이걸 다시 해석해. 이건 음서제 공훈점식과는 고려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습을 이런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걸 이제 왜 그러냐 보면 음서제는 국가의 공을 세운 관료의 자손들에게 국가가 보훈의 의미로 초직을 수용한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간직을 할 때 수용을 한 거고 여러 대의 간직 승계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들 때 정도만 이제 주고 그 이유는 안 줬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유공자 좀 가산점? 그 정도에 불과했다. 자, 그 다음에 공훈정식가에서는 보면 보통 이제 이 오품이라는 것을 그 간품으로 해석하는데 이쪽에서는 귀족제사에서는 그게 아니라 공훈의 등급이다. 그래서 공훈이 있으면 간품에 상관없이 모든 관리들이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귀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공훈을 세우면 그 오품 안에 들어가면 이걸 받았다는 거죠. 공훈정식가를. 그다음 과거와 음서의 비중에서 이제 음서보다는 과거가 더 높았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이 있어요. 이쪽에서 귀족제서에서 과거제는 능력 중심이 아니라 귀족제 틀 속에서 운영했다. 그러니까 상대 조선 시대보다도 고려 시대는 능력보다는 귀족제 틀 속에 자기들끼리 리그마로서 이제 운영이 됐고, 그들이 뭐냐면 과거를 꼭 보지 않아도 되고 그 음서를 통해 간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음서를 보고 간직에 진출해서 과거를 본 거는 좀 더 뭐냐면 자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 때문에 본 거지. 이 과거가 음서보다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본 건 아니다. 예. 그래서 귀족제 안에서 운영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제3의 관점이 등장해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잠깐 언급됐던 문벌사회론인데 이게 이제 90년대 등장했던데
종전에 이제 귀족제 사회론을 비판하고 그 관료제 사회론처럼 귀족의 개념이 특권의 법을 명시돼 있고 세습이 법과 제도를 보장돼야 되는데 고려사에서는 이 귀족이라 일컬었던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귀족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거는 문벌 가문 사회다. 예. 그래서 문벌 가문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간습적으로 이제 특권이 인정받고 몇 대에 가면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서 영구히 보장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 간섭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집안에서 이제 판검사를 많이 배출하고 서울대 많이 배출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이제 아들 때, 손자 때까지 많이 배출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은 이제 뭐냐면 사회적 평가에서 좀 낮게 평가를 받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집안은 판검사 출신 많이 배출하고 판검사를 많이 배출하고 서울대 애들 많이 갔다고 해서 이게 이 집안은 꼭 판검사하고 서울대만 가라는 법과 제도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뭐냐면 문벌사회론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들도 이제 음서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데, 음서제는 귀족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배체제에 맞는 적합한 관료 집단을 육성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국왕이 주도했고 오히려 반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친위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음서제도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다원 사회론을 등장해요. 예. 그래서 이 다원 사회는 그 고려가 조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선은 되게 획일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뭐 성리학이 지배하고 중앙 집권 국가고 획일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 좀 성리학 외에도 그러니까 유교 외에도 불교라든지 풍수 도착 등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중앙 집권 문화보다는 지방 문화가 되게 발달했다. 지방 분권적. 그래서 고려는 벌집 모양처럼 여러 곳에 그 다양성을 가지고 품고 있는 다원적인 사회로 있다. 그래서 이 고려 사회를 접근하는 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나타나는 것이 팔간회였다. 그래서 고려사의 어떤 다원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곳이 팔간회적 모습이었다. 팔간회 행사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팔간회 자체가 그냥 불교나 그 당시 토속 신앙이 합쳐진 행사고 이걸 통해서 또 내지 외양 체제 입각해서 고려의 황제가 와가지고 여러 또 그 바깥에 그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 만나면서 중국의 재앙처럼 이렇게 그들을 거느렸죠. 그래서 다원적인 어떤 천하관 이런 것도 또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조선과 비해서 상당히 다원적인 사회였다라는 또 관점이 있고 이게 이제 교과서에 일부 반영이 됐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귀족제 사회론, 관료제 사회론, 문벌 사회론, 다원 사회론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요거 자세히 설명한 부분은 한국사 길라잡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사 길라잡이가 시험 문제 잘 안 나왔지만 예전에는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 표도 한국사 길라잡이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고려사의 여러 형상 중에 고대적 특성이 가장 희박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고대에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삼국에서 통일신라에서 고려사에 넘어가는 큰 계기가 됐던 거,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능력을 더 중요시 한다. 능력.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완전히 능력 중심 사회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 중세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보다도 능력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올 때 상대적 개념이니까 고대보다는 그래도 중세가 신분제 아래에서도 좀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가장 심각한 거, 그러니까 고대적 속성, 그래서 그 능력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 고대적 속성이 가장 심각한 것은 서현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인 것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일단 고조사회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분을 중요시하고 현원을 중시했지만 상대적으로 또 고대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요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답이 2번이 되겠죠?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음서절 실시라든지 9년의 신분제 편제 이건 나중에 했지만 그 고조사회는 9년을 편성할 때 그는 면적이나 인구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주로 신분적 예속 관계를 고려했죠. 그리고 부국민의 강권의 존재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아까 고대적 요소가 강하죠. 예, 신분적인 어떤 성격, 현실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었는데 관료적 했더는 그 고조사회에서 나오는데 능력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 고대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고려시대는 흔히 귀족사회로 구성되어 왔지만 고조사회의 성격 구조를 둘러싸고 논쟁이 야기되어 귀족제 사회론 대신에 자, 관료제 사회론과 문벌 사회론이 제시됐다. 세 가지 관점이 있죠? 귀족제 사회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족제 사회론 비판에 나오는 관료제 사회론과 문벌 사회론. 자, 고려의 귀족사회를 둘러싼 이 같은 논의가 음서제도와 그다음 전시가 제도를 두 측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400자 이내에서 서술하시오. 이게 99년 추가 문제거든요. 예전에 이제 99년은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교원이 이제 원래 그 연령이 65세까지 이제 할 수 있는데 62세로 줄었고 그다음에 근현대 대학교 가서 이런 것들 만들어지면서 역사를 상당히 많이 뽑았어. 그래가지고 99년 본 시험 외에도 또 추가 시험을 뽑았어요. 5월 달에. 그래서 그때 낸 문제야. 자,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된 이제 문제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귀족제사회론에서 귀족의 어떤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음서와 그 다음에 공훈전시가를 이제 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관료제사회나 문벌사회는 음서와 공훈제전시가를 달리 해석하잖아요. 이걸 이제 표에 입각해서 제가 설명한 표에 입각해서 정리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런 유형의 400자 서술하시오? 약간 지금은 이런 유형은 안 나오고 그 예전에는 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관점을 물어보는 건 거의 안 나와요. 이제 팩트 위주로 나오죠. 채점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런 게 예전에 있었다 하고 이제 공부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고려 정치의 부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부터 해서 이제 2번, 3번 등등 여기까지는 이제 훈요 10조하고 최승용 심의 20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요 문제를 이제, 다 풀고 나서 이제 그 관련된 것을 이제 기출 주제별 정리해서 한번 또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부터 파악을 하고 나서,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자, 1번의 내용은 이제 보면 도선이 이르기를 내가 정한 고도에 망령되어 창건되면 곧 지덕이 손상시켜 업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서경의 수덕이 순조로와 우리나라 지맥이 근본이 되며 대업의 만대에 이를 땅이다. 차연의 남쪽과 공주의 바깥쪽은 산형과 지세가 나란히 배역하니 인심 또한 그하다. 자, 이런 내용은 어디에 적혀 있죠? 그렇죠. 그 왕건이 그 다음에 사망 직전에 남긴 훈요 10조에 있죠. 그래서 훈요 10조는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금방 나오죠. 훈요 10조.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도선비기, 택리지, 해동비록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일단 도선비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신라 말 때 도선이 편찬한 풍수 도참 사상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개성의 형세를 보고 왕건이 고려 건국을 예언했던 책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려 시대까지 남아 있었고 이것이 훈요 10조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요. 택리지는 역사가보다는 지휘가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책이죠. 그래서 이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신학자인 이중항이 자 현지 답사를 기초해서 저수한 우리나라 지리서인데 그래서 이제 주거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지리, 생리, 인심, 삼수를 두고 그 어느 것이 부적당하면 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논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택리지는 시학자의 역사 지휘서 중에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동비록 같은 것은 이제 고려 예종 때 편찬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왔던 도참 서류를 총망라해갖고 정리한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 최초 공인한 도찬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상공유사 1원도 이 책을 참조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동비록이나 도선비기나 이런 책들이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종 때인가? 그때 이제 없애라고 해서 다 없앴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원사조, 1차 사조는 존재하지 않고 이 고려사를 통해서 간간히 그 내용만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답이 훈요 10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시무 28조의 내용인데, 다음 사조는, 그러니까 시무 28조죠. 고려 성종 원년에 최승우가 올린 시무 28조의 일부다. 그래서 사조의 내용에 간략하게 쓰고, 그리고 당시에 시행된 정치제도 가운데 이 사조의 취지와 연관되어 볼 수 있는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하의 지제가 있죠. 네. 하지제. 네. 자, 하지제라는 건, 하는 뭐죠? 중국이죠. 중국. 중국을 그 당시에는 두 가지로 불렸어요. 지칭할 때. 그래서 하라고 불려거나 아니면 그 중국을 당이라고 지칭했어요. 당나라는 당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국을 지칭할 때 보통 당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일종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 이렇게 그 지칭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사방의 풍습이 각기 그 토성에 따르고 있으니, 토성이라는 건 우리나라 고유한 풍습이죠. 자, 다 곤치기 어렵습니다. 그 예약과 시서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받아 비도함을 고쳐야 되겠지만, 의복의 제는 우리의 풍습에 따라서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게 고조사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중국과 같이 할 필요 없다. 불필구동이란 말이죠. 예. 이 말이 어디에도 있냐면 훈요 10조에도 있어요. 근데 훈요 10조하고 이 시무 28조는 이 뭐냐면 불필구동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맥락이 좀 달라. 그 맥락이 다른 것은 뒤에 3번 문제 좀 관련돼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사료 내용은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 이제 줄여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중국의 제도 중에 그 당시 예약이나 뭐 시서, 군신의 부자돌이 이런 것도 유교적 윤리는 따르고, 그다음 거마나 의복 같은 물질 문명은 따르지 마라.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 자주적으로 이제 뭐 따라 이런 식의 그 내용을 쓰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쓰시면 자주적이라는 말 빼고요. 하여튼 요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당시 시행된 당시죠. 당시는 언제 때죠? 성종 때요. 네. 성종 때는 종전에 이제 태봉의 간제에서 벗어나서 중국의 간제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송나라든지 당나라든지 이런 간제를 받아들였어. 자, 그 정치 가운데 이 사주와 취지와 연관되어 볼 수 있는 거, 불필구동과 연결돼서 꼭 따를 필요 없는 그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 자, 그러면 여기 불필구동이라니까 꼭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좀 해석을 달리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독자적인 간제를 쓰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는 아까 송나라와 당나라 간제 있죠? 그걸 받아들이지만 이걸 고려식으로 어떻게 하면 독자적으로 운영했는가, 그렇게 이제 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올 때 우리나라 독자적 간제는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식목도간과 그 다음에 뭐예요? 도병마사죠. 근데 이 식목도간과 도병마사는 그 당시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간제예요. 네. 그래서 식목도간과 도병마사는 기록상 현종 때 제도적으로 완비됐어요. 물론 이제 그 기원을 따지자면 뭐 성종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식목도간과 도병마사는 그 뒤에 만들어진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요거와 이제 불필구동은 이제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송나라와 당나라 같은 중국의 간제를 받아들였지만 고려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걸 찾으시면 되는데, 성종 때.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성육부제식으로 운영했다는 거. 그 다음에 문무상계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3사의 권한이 있는데, 이거 3사는 재정과 관련된 거예요. 권한이 상당히 좀 뭐냐면 약했다. 네, 약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중국은 이제 제도를 받을 때 당나라 간제로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였죠. 이게 이제 삼성육부 제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때 이제 그 고려 삼성은 일단은 중서성 그다음 내사성이었어요. 그래서 내사성, 문화성, 상사성이었고 실제 운영에서는 문화성하고 내사성을 합쳐갖고 내사 문화성하고 예, 상서성 이렇게 운영했죠. 그래서 이성육부제도 운영했어. 이성육부제. 예. 그리고 이제 내사 문화성, 내사성은 이제 나중에 그 중서성으로 이제 바뀐 것은 문종 때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문무상계제인데 문무상계제는 이제 강종 때 지방 호족 때 가지고 있는 간반제와 좀 차별을 두려고 이제 도입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강종 때 문상계제를 도입했고 성종 때 무상계제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이렇게 문무상계제가 완비되고 그 다음에 고려의 정통적 관계들 이제 항지로 개편을 해서 위상이 좀 전락이 됐죠. 그래서 그 항지계는 이제 중간간직, 지방간직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지방간직이 가지고 호족대 간반제들을 명칭이나 이런 것들 낮췄죠. 그래서 중간간직을 좀 올리는 방법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운영 방법에서 중국의 문무상계 좀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 문상계는 문신관료, 그다음 무상계는 무신관료 이렇게 편제를 했잖아요.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문상계제는 중간관계에 속하는 문관뿐만 아니라 무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처럼 무상계제는 이게 이게 무신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중국처럼 향리나 탕나의 왕족, 여진, 초장, 추장, 노병, 공장, 악인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향리들이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그 간반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상계제에 포함되죠. 그래서 문상계제를 좀 높이 보고 무상계제를 좀 낮게 보는 거죠. 그리고 종전에 그 태봉에서 좀 내왔던 그 다음에 뭐 간반제들 또 항직으로 표현되고 고려의 관리들은 문무상계제 하나, 향직 하나,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무상계제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번식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가 있고요. 3번을 볼게요. 3번은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언급했던 것들은 이제 관련된 건데 가는 훈요십조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이 사료가 그대로 나왔죠. 15, 28조에 있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가를 보면 자, 여기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의 풍속을 받아서 문물과 예약이 모두 그 제도를 준수해왔으나 여기에서 이제 여기 그 구모당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당풍인데 당이라는 것은 당나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일반 명사 써서 중국을 의미해요. 중국을. 그래서 중국의 풍습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여기 이제 신문 28조 이 당풍이라고 하지 않고 당이라고 짓지 않고 하지제라고 하죠. 이거는 앞에서 연결좀 중국을 좀 높이기 위해서 표현한 건데 중국인들은 자신을 하라고 해요. 중하라고 하죠. 중하라고 하고 그 주변의 인민족들을 다 오랑캐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랑캐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해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이제 당풍은 자기들 좀 약간 자주적인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본 방면에 중국하고 여기에서는 좀 재우고 그 다음에 종속적 입장에서 본 거야. 그래서 이제 훈요 10조는 자주적 성격이 띈 것은 맞긴 맞는데 그 신문 28조는 교과서나 뭐 통로처럼 자주적이다? 요거는 최근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표현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불필구동이라는 것은 요런 입장에서 우리가 자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다 이런 말이고, 이에서 이제 불필구동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자주적이라는 말을 좀 그 앞에서 이제 할 때 좀 언급하기 좀 꺼려했는데, 그건 뭐냐? 여기에서 의미의 불필구는 자주적인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에 걸맞는 뭐냐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식과 이런 것들 물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속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보다 의식이나 물질 문명 측면에서 뭐냐면 화려한 걸 가져서 안 되고 비교한 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거막한 걸 가져야 된다. 상당히 뭐냐면 자주와 상관없는 사대적인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그 집권 세력의 변동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가가 집권했더니 왕건이 집권할 때는 패서 출신이야. 이 패서 출신자들은 이제 고려를 건국했던 사람들이고 고구려를 이제 유민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중국과 맞먹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두품 출신들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성종 자체가 중국 문화를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거기에 주로 기용했던 사람이 이제 패서 출신이 아니라 육두품 출신들이 기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종전에 어떤 내재 외양, 항제국 체제를 버리고 자칭 제국이라고 하면서 사대 정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간직제도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사료에 반영이 됐고, 이 선종하고 비슷한 왕이 나중에 현종이 있어요. 현종도 그런 비슷한 왕이에요.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보면 가는 중국 문물에 대한 선별적 수용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예, 맞죠? 아까 훈용십조에서는 그런 자주적인 어떤 특징이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가는 신라가 중국 문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을 비판했다.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거기 당풍이라고 해서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칭하고, 일단 대등합장에 지칭하고 꼭 이걸 따를 필요 없다는 말 속에 어떤 내용이냐면, 신라가 6세기 때 그 뭐냐면 이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고 나중에 나당 동맹을 맺잖아요. 7세기 때는 그 과정에서 신라가 무분별하게 장난을 받아들인 거야. 문화를. 원래 이제 신라는 이 소백산맥 이남에 있었기 때문에 좀 거기 보면 소박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소박한 문화 좀 떨어졌다는 말을 이제 아름답게 표현한 말인데 뒤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고구려 백제처럼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여. 그냥. 예. 그래갖고 그걸 이제 비판한 거죠. 신라처럼 무조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런 것들 이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선진문화의 핵심 내용을 중국의 유교 문화를 봤죠. 예,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이제 군신간의 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라. 이걸 이제 볼 수 있고, 자, 나는 중화의식 속의 정통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틀렸죠. 예, 이거는 틀렸어. 예. 그래갖고 강한 자부심이 아니라 자기의 문화를 정신적이든 하여튼 뭐 윤리적이든 물질적이든 다 비교하다 본 거야. 다만 물질 문명 문화 측면에서 의식이나 의식주나 뭐 물질 문명 측면에서는 우리가 제국이기 때문에 그 걸맞는 위치에 따라서 검약한 걸 사용해야 된다. 항제국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강한 자부심보다는 사대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역사에서 이걸 하풍이라고 하거든요. 하풍.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되게 육두품 계열들. 이거 성종이나 그 다음에 현종 때 이렇게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의 자주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건 토풍이에요. 우리 걸 쓰자. 예. 그래갖고 이 이제 토풍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이제 뭐냐면 패서 출신들. 그러니까 고려 건국 세력들이죠. 이들 간의 대립이 일어나.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때 태조 때나 그 다음에 뒤에 목종 때. 목종은 이제 뭐 개인적인 차원의 선종을 이어받으려 했지만
그때 천추태우가 이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패서 출신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누가 이겼냐면 이제 하풍이 이기죠. 예, 그래서 토풍은 지고 하풍이 올라가고. 예, 고려 역사를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각 세력에 따라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중국의 문화를 지지한 세력과 우리의 고려 문화를 지지한 세력, 고려 자주적인 문화를 지지한 세력, 이 둘의 갈등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성종 때는 사대 의식이 상당히 강한 육두풍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려요. 그래서 교과서 통론에서는 시무 28조를 자주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좀 약간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중국 문물을 지칭한 용어에서 가치관의 차이가 보이죠? 아까 지금 중국을 지칭할 때 당풍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자주적, 대등하게 본 거고 하지제라고 지칭한 건 중국을 높게 보고 자기를 오당케 본 거예요. 고려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되겠죠. 요게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뭐 푸셈에도 잠깐 언급돼 있긴 했지만, 신푸셈에서. 거기 이제 신푸셈에 잠깐 언급됐지만, 구편의 내용에 관련 부분을 찾아야지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주제별 정리에서 아까 이제 지금 언급했던 시무 훈요 10조하고 시무 28조 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